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차이나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의 정경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화려했던 대미를 장식해 준 건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하는가 여부인데, 혹시 저러다가 또 뭔가 협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트럼프의 이번에 보면은 그렇게 막 싸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별로 싸우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미중 정상회담도 다시 개최가 되고, 과연 정말로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네. 저는 중국과 미국이 더 싸운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지난 한 30년, 20년 전에 한창 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다시 가까워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 그 99년 이후 그리고 WTO 체제에 진입된 이후로 서로 간에 중국은 미국을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자원 조달처로 해서 약간 서로 승수가 나타나는 관계였죠. 지난 20년간은.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켜준 게 있었죠. 그 네. 말씀해 주셨던 WTO 가입이 본격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그 전까지는 뭐 개혁 개방을 외쳤어도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으로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하는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비 중심의 미국에게 네. 제조 중심의 중국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납기를 맞춰서 주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그 구조가 약 네. 3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길게 지정학적을 길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옛날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많이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9월 달에 국빈 방문을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하게 됐는데 2015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중간중간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기도 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러 가긴 했었는데 국빈 방문이라는 형태로는 2015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2015년 9월에 갔을 때도요. 당시에 그 유엔 총회가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2012년, 2013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때 되자마자 이제 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약 12년, 13년 만에 재방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까? 그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9월 중순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에 초대했다까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양국이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네. 혹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거냐라는 질문 좀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달 시작하자마자 네. 양국이 서로 엄청나게 서로 때리고 있죠. 네. 어떻게 때리고 있죠, 지금? 서로 뭐 FCC 저 지난 영상에서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의 수입을 막는다라든가 FCC에서 네. 그리고 8월 초에 미국의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과 네. 중국의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가 네.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미국 쪽은 우리랑 지난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뭐 대두 구매라든가 농산물 구매라든가 히토류 공급을 보장해달라라는 네.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게 이제 미국 측 요청이었고요. 네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속은 해놓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경고성 멘트를 던진 것으로 지금 외신 보도나 겉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뭐 이번에도 뉴스가 나왔죠. AI 네. 데이터 센터에 네네.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이제 수입을 막겠다라는 거고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15% 관세뿐만 아니라 최저 가격제를 도입을 하면서 네. 사실상 중국의 서비스나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라는 시도가 특히 9월 달에 정상회담 앞두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정상회담이 있는데 서로 간에 만나기 전에 뭔가 우애를 다지거나 아니면 서로 뭔가 조금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선물은 안 주고받고 잼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반복됐던 건데요. 네. 양국 정상이 만나거나 혹은 양국의 협상 대표가 만나기 직전에 약 한 달 정도 서로 물어뜯듯이 싸웁니다. 네. 그리고 막상 만나고 나면 음. 양국 정상이 뭐 관세를 인하한다라든가 아니면 대두 구매를 약속했다라든가 그 외에 표면적으로 상호 합의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친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긴장감을 올렸다가 조였다가 올렸다가 조였다가 하는 그런 패턴이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은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국이 정말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 이상의 관계를 맺기 위해선 서로 흔히 얘기하는 크리티컬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희토류가 될 거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부분 다 사실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국의 관계가 옛날처럼 다시 좋아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로 간의 아킬레스건이죠. 이 히토류를 미국에 준다는 건 사실상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 무기 체제를 확립시켜 준다는 개념이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에게 무기를 주는 꼴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열어주면 중국이 AI 패권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세계 기술 경쟁, 기술 그 패권 경쟁에서 오히려 뒤져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세계적인 우월성을 완전하게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줄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로 아끼고 서로 꺼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대두 구매한다, LNG 구매한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만 지금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실제로 근데 중국은 이미 그 대두라든가 다른 천연 자원들을 남미 쪽이나 특별히 브라질 뭐 그리고 브릭스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성을 왕창 늘리면서 미국을 상당 부분 많이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구조만 보더라도요. 과거 10년, 20년 전과 비교해서 과거에는 정말 미국에만 물건을 갖다 팔았다면 네. 지금은 뭐 제품을 파는 그 품질도 그 품목도 다양해졌고 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국가들의 수도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미국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에 미국도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왔다면 지금은 중국산 수입품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서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7년, 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게 벌써 저희 1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양국 간의 관계는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서로 갈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끊임없이 줄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데이터에서는요. 2000년부터 2011년, 12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빠르게 늘려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세계 1위 보유국이 되었었죠. 맞습니다. 네. 그게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까지의 모습이고요. 2012년, 13년부터는 더 이상 미국채 보유량이 늘지 않은 상태였고 네. 2017년, 18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조금씩 미국채를 팔기 시작해서 최근 4, 5년 내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과연 파른 걸까 만기 그냥 청산하고 끝냈을까? 롤오버는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게 평가의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줄어든 상태에서 그걸 팔았느냐 아니면 그냥 만기 도래한 거를 그냥 뒀느냐인데요. 사실 둘 다 결과는 똑같죠. 네네. 결국에는 중국이 익스포저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난 20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채 1위 보유국이 그래서 일본이 됐고 일본 대략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한 1조 7천억 정도까지 한번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7천억 달러 그쵸. 수준으로 제가 네. 낮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네. 언저리 6에서 8천
억 달러 원조리 알고 있고 네. 2위가 영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3위로 중국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게 파는 것보다도 롤오버 안 하고 그냥 만기 보유 전략으로다가 만기 되면 끝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약간 중국이 만만디잖아요. 만만되고 느리게 그리고 중간에 잘라 먹으면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손실 보고 잘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자 끝까지 다 채워놓고 더 이상 안 사주는 전략.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가? 보면 공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공격을 하려면 한 번에 밀어붙일 때 쫙 팔아가지고 몇천억 달러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중국 그냥 채권 시장 아작을 내면 되는데 물론 다 같이 죽지. 네. 전세가 다 같이 죽지만 진짜 이빨 꽉 물면 그래서 하지마 할 정도로 팔 수 있을 텐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아주 맹폭으로 하진 않아. 네,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네. 사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미국채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죠. 사실 지금 외국이 미국채를 사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합니다. 네, 중국이 줄이는 속도보다 다른 나라들이 사주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 이 말은 중국이 뭐 작정하고 하루 만에 이거를 뭐 불가능하겠지만 다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받으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사실 중국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빨리 소진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만만디라는 부분의 전략도 어느 정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형태든 간에 과거에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늘려왔다면 네. 신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 방식으로 계속 늘려왔다면 지금은 추세적으로 아예 줄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른 식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1대1로를 했던 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이 미국과 어떤 우호적 관계가 깨지고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을 때 자기 편이 얼마나 있느냐로 그 미국과의 대결 관계를 준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1대1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처음 시작했을 때 정책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느 한 국가에 집중되어서 경제가 커왔기 때문에 그게 네. 미국일 거고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자라는 의견이 더 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인 중국인 입장에서 그 부분만 보면 사실 미국보다는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넓혀가자라는 시도로 아마 네. 시작을 됐을 거고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게 진행이 돼서 현재 나와 있는 국면으로 보면 중국이 제조업을 정말 상당 수준 실력을 끌어놨고 네. 그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1대1을 통해서 가까워진 국가들을 통해 원활하게 좀 공급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1대1로라든가 아니면 브릭스라든가 등등의 그 중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런 그 조직들이 네. 마치 미국과의 전쟁이나 미국과의 싸움을 위해서 좀 가끔 해석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부딪히면 정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큰 전쟁, 세계대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국이 덩치가 많이 커졌고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 두 국가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에게 잽이 아니라 어퍼컷을 이제 날렸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클 거라는 건 양국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양국이 서로가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면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그런 자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왔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국의 그런 제조업 역량이라든가 등등을 이제 참고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메꿔지기 전에 필요한 빈틈들을 채우는데 이런 정책들을 썼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까지는 보진 않는 편이고요. 네. 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에 기치를 필 만큼 이제 덩치와 체력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도강량에는 5년만 더 했으면 정말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빨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한 3, 4년 더 빨리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체력을 길러가지고 이번에 미중 간의 일종의 무역 전쟁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 특별히 이제 트럼프 1기 이후에 정말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바이든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미국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의 그 2013년 이후에 미국채 보유 규모가 줄어들었던 시간을 보면 가장 빨리 줄었던 시즌이 그 바이든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도 뭐 22년, 23년, 2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중국 제조 2025라고 얘기하는 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런 기술 국산화도
꽤나 상당 부분 수준을 끌어올려서 결과물이 나왔던 때였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24년, 25년 지나면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1기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대응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랄까 워워워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바로 맞짱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표면적인 걸로 보여드리는 게 그 트럼프 1기 때는 양국의 협상 대표가 10차례 넘게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은 필요한 존재였고 무엇이 정확히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만났다면 이번에 트럼프 2기 뉴스로 아마 보시겠지만 양국 대표 자체가 만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만큼 서로 간에 알아보려는 노력도 좀 적다라는 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대 국가의 어느 부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히토류가 가장 강력한 키가 된 거고요. 네. 중국의 히토류 뭐 이미 저희 채널 보신 분은 거의 다 잘 알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히토류에 대한 그 어떤 경쟁력, 역사, 그거 살짝 설명 한번. 벌써 한 30년째 네.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중국이 30년 전에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에 충분히 편입되기 전부터 네. 이 히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앞으로 정말 길게 봤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서부터 네. 산업을 키워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국가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자라는 느낌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커왔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국가나 다른 조직이 함부로 이러한 히토류의 그런 뭐랄까요 패권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방어 능력을 좀 키워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미국은 너무 준비가 없었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게 약간 지금도 우물쭈물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만약에 이게 그 무기가 될 줄 알았다면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대체 국가나 대체제를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제가 보니까 히토류 이번에 그 수출이 딱 중단되고부터 이제부터 허겁지겁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네, 저 트럼프 2기 이제 네.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히토류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가 네. 그 외에 자금 지원을 통해서 히토류를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고요. 네. 이거 자체가 저는 큰 변화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또 친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미국대로 스스로 히토류를 자급자족하겠다라고 실제 가능 여부랑 떠나서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중국도 안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양국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더 적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30년 넘게 주도권을 들고 있던 중국이 패권을 뺏길 거다라고 감히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이 무조건 실패할 거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건 양국이 과거에는 서로 충분히 주고받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면 이제는 안 주겠다, 안 받겠다라는 태도로 완전히 바뀐 상태다. 네. 이게 앞으로 저희가 미국, 중국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제 9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과연 이번에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정정현 애널리스트께서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친일 가능성이 이제 없다. 이제 완전히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짜지는 상황이다. 소련의 패퇴 이후 1국 체제가 이제 다시 조만간에 마감이 되고 새로운 2국 체제 속에서 글로벌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정정영 애널리스트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차이나 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